안녕하세요. 초보자 코딩 초딩입니다. 오늘은 T분포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T분포는 고스셋이라는 맥주 직원이 만들었는데요. 이 고스셋은 맥주를 적은 표본으로도 모집단을 추정하고 싶어가지고 이를 고민하던 중에 해결 방안으로 T분포를 만들어냈고요. 당시 회사에 있던 원칙상 논문을 낼 수가 없어가지고 자신의 이름의 가명인 스튜던트 T 스튜던트의 이제 줄인 T 분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고스셋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적은 표본 수라도 모집단을 추정하는 방법을 만들어냈을까요? 일단 고스셋의 생각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중심극한 정리를 통해 가지고 어떠한 분포의 표본들이 적당한 크기가 되었을 때 그 표본들의 평균들로 분포를 이루면 평균은 뮤, 분산은 모분산 나누기 표본 개수와 유사한 분포가 된다고 중심극한 정리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표본의 크기가 작을 때는 중심극한 정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Z분포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분산이 아닌 표본 분산을 넣어서 표본의 크기가 어느 정도 커야 표준 정규 분포가 보일까요? Z분포를 통해 가지고 이제 거기에 있는 표본들을 가지고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분포를 이루면 이제 이러한 형태의 정규 분포가 나왔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얘가 모분산이 아니에요. 모분산이 아니라 표본 분산을 넣으면 얘들을 가지고 이제 분포를 만들면 얘는 몇 개의 수준부터 이제 정규 분포를 띄냐, 이거를 이제 궁금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n의 크기가 어느 정도로 커야 표준 정규 분포가 나오는지 계산을 해 보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이 z를 z라고 하지 말고 z-라고 정의를 두고 새로운 분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z-는 기존의 z와 다르게 모분산이 아닌 표준 분산이 들어갔고요. 여기서 식을 분리해 보니까 z 값이랑 어떠한 값을 곱한 값이 나온다는 걸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있던 표본 분산을 따로 빼주고 모분산을 곱해주고 모분산을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해두면 어떻게 돼요? 얘 값 자체가 z값이 나오게 되죠. z값이 나오는데 이 뒤에 있는 값은 뭔가가 곱해져 있어요. 그럼 이 곱해진 게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면 이 z-의 분포에 대해서 푸는 결정적인 키 핵심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s제곱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카이 제곱 값이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왜 카이 제곱 값이랑 비슷하느냐? 카이 제곱은 z제곱들을 이제 각 z제곱들을 n개까지 더한 거였죠. 각각의 이제 독립인 z제곱들을 더했는데, 여기서 이 z값은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서 제곱을 하고 그 n개의 z값들을 다 더해준 게 카이 제곱이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죠. 근데 예전에 제가 이 표본 분산을 가지고 카이 제곱으로 변환을 할 수가 있다 했어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제가 이제 설명해드렸지만 지금 이제서야 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양변에 n-1을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모분산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분자에 마이너스 뮤와 플러스 뮤를 넣어준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그마를 각각 안에 넣어주면 얘들랑 얘랑 이렇게 3개씩 씌워지겠죠. 그리고 이 시그마가 안으로 들어갔을 때 n의 표본을 다 더해주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얘는 x바가 될 거고, x바를 몇 개까지? n개까지 더해준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nx바가 되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고요. 그럼 얘들을 n으로 밖으로 빼줄 수 있고, 얘 마이너스 안 맞으니까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줄게요. 그럼 마이너스 2n이 되죠. 마이너스 2n에서 플러스 n이 되니까 마이너스 n 뮤의 마이너스 x바 제곱이 됩니다.
근데 여기선 제곱이니까 얘들 순서를 바꿔줘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x바를 앞으로 보내주고 모평균을 뒤로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z분포 값은 뭐예요? 이 z분포는 n번까지 더해준 형태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얘는 그냥 z분포라고 볼 수 있죠. 얘는 그냥 z제곱값인 거죠. 그러면 뭐예요? 얘가 카이제곱 하나, 자유도 1인 카이제곱 값이고, 얘는 자유도 n인 카이제곱 값이니까 자유도 n인 카이제곱에서 마이너스 자유도 1인 카이제곱 값을 빼주니까 n-1 자유도의 카이제곱을 따른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값은 n-1 자유도의 카이제곱 분포를 따른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 z 다시 값을 s제곱이 뭐였어요? 여기서 n-1을 곱해주면 n-1 카이제곱을 따른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n을 곱해주면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n 카이제곱, n 자유도의 카이제곱 값이 되니까 이걸 다시 카이제곱으로 바꿔주고 얘 값을 카이제곱 값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나누기 n을 해준 거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z 값이랑 이 카이제곱 값이랑 얘들은 서로 독립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z 분포 값이랑 카이제곱 분포를 곱해주면 z 다시의 분포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z 확률 변수와 n 자유도 카이제곱 변수가 이제 독립이니까 서로 곱해주고, 여기서는 이제 왜 곱해줘야 되냐? 서로 독립 변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사위랑 코인이 있어요. 뭐 코인이 앞뒤 나왔다고 해서 주사위의 눈에 영향이 가지 않죠. 그것처럼 z와 카이 제곱은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이 분포가 곱해지는 거고요. 그러면 이 z 다시의 분포를 이제 구해낸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게 z 분포고,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게 카이 제곱 분포예요. 그리고 얘를 서로 곱해준 거죠. 그리고 이 곱해준 게 뭐를 따라준다? z 다시 값의 분포를 따라줄 거다. 근데 단순히 이렇게 곱해주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계속 말하지만 얘를 그냥 단순히 곱해주고 분포로 사용해버리면 결국 뭐예요? z 분포 곱하기 카이 제곱 분포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이 z 다시 값의 분포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얘 분포에서 이 z 다시의 분포와 이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간으로 변경을 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간으로 변경을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어떠한 k 이하의 값으로 구해줍니다. 이렇게 구해주고 그 다음에 z 분포에서 n 자유도 카이 제곱 분포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적분 범위를 z 다시에 맞게 변환을 해줬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구간에 맞게 변환을 해줘야 되니까 여기에 있는 이 카이 제곱값과 그리고 이 z 값의 범위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z 다시는 잠시만요. n 나누기 카이 제곱의 루트 씌운 거에 나누기 z죠. 근데 여기 보면 z 다시가 뭐예요? k보다 작거나 같죠. 그럼 k는 작거나 같으니까 얘를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카이 제곱값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결국 0보다 커야 되니까 카이 제곱은 무조건 0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카이 제곱은 0보다 크다는 범위를 우리는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이제 다시 정리를 해줘 보니까 z값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이렇게 나왔고 카이 제곱은 0보다 크면 그대로 적용을 해주면 되겠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럼 얘를 이제 아까 구했던 분포에 적분 범위로 이제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넣어주니까 얘는 z 범위가 되는 거고, 얘 카이 제곱이죠. 얘는 카이 제곱 범위가 되는 거고, 얘는 z의 범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풀어줍시다. 이 적분과 무관한 항들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빼줘가지고 적분과 의미 없는 항은 밖으로 빼줌으로써 적분을 쉽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아까 처음 정의할 때 K의 이하 값들의 확률들을 전부 더해준 거니까 결국 뭐예요? 누적 분포 함수죠.
k의 확률 변수 값이 나올 때까지 다 모든 확률들을 더해 준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확률 밀도 함수니까요. 여기서 k로 미분을 해줘야 됩니다. 왜 k로 미분을 해주냐? k 이하 값이니까 이 기준이 k 값으로 정해져 있어서 k로 미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k로 미분을 해주면 묶어서 넣어주고, 그리고 이 k는 뭐요? k만 미분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k 있는 쪽만 미분을 해주면 되는데 k만 있는 쪽이 어디예요? Z죠. Z 분포 있는 쪽이죠. 그래서 Z 분포 쪽만 K로 미분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풀어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무한이니까 0부터 2범위, 그리고 0부터 마이너스 무한까지 나눠주고 플러스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얘 값이 뭐예요? 여기 한번 Z를 넣어봅시다. Z에 0을 넣어주면 얘는 1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을 들어가면 결국 얘 값은 최종 결과 값은 0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없애주고 이제 이 값만 적분을 해주고 미분만 해주면 돼요. K로 미분. 그러면 여기서 일단 체인룰부터 먼저 적용을 하도록 합시다. 여기 있는 이 Z를요 GZ라고 표현을 할 거고, 똑같아요. 1대1 매칭인데 그냥 체인룰 적용하려고 좀 쉽게 보려고 이렇게 함수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h를 씌워가지고 2에 마이너스 2gz 제곱, 결국 z제곱이죠. 똑같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체인 룰 적용해주고 안이랑 바깥이랑 이제 적용을 해줘가지고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곱해주니까 이 값을 뭐다? 여기에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여기로 대입을 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카이제곱 분포에서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기에서 임의 변수에 대해서 적분을 하고 나서 여기 있는 양끝 지점에 통해 가지고 변수의 하나를 미분을 하면 적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값만 대입하면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원리로 똑같이 이제 얘를 x로 적분을 해주고 그 다음에 b로 미분을 해주니까 결국 뭐냐, 얘를 적분을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미분해주는 이 b값을 넣어준 형태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적용을 해줘서 얘는 적분을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값만 여기 z제곱에 넣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뒤에 있는 값도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럼 빨간색 칸을 한번 미분해 봅시다. 이 gz는 z값으로 주고 그 다음에 dk의 gz를 이제 k로 미분을 해준 거죠. 그래서 풀어보니까 이러한 값이 나오죠. 그리고 k로 미분을 해주는데 k가 하나밖에 없죠. 1차니까 없어져 가지고 루트 n분의 가해제곱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시 여기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넣어주니까 이러한 식이 나왔습니다. 그럼 밑에 이제 또 이 분의 n이 있는데 이 분의 n이 뭐예요? 지금 카이제곱으로 적분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남은 게 카이제곱인데 이 n이 의미가 없죠. 그래서 밖으로 빼줍니다. 계산에 방해가 되니까 이제 밖으로 빼주고요. 이 n은 여기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한끼리 묶어줄게요.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얘들 서로 이제 뭐 같은데 뭐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직관적으로 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묶어주니까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n분의 k제곱 플러스 1에 카이제곱을 곱한 것을 y라고 정의를 해줄게요. 왜 y라고 정의를 하느냐, 여기 이 카이제곱이 좀 미분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얘를 전체로 y로 두고 미분을 해야 좀 계산이 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를 y로 주고 얘를 dy로 변경해 줘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고, 결국 dy는 d카이 제곱에서 이 값을 곱한 거니까 이 dy로 변환을 해주려면 얘 값을 여기에 나눠준 값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나눠준 값을 여기에 넣어주고요. 그럼 뭐예요? 얘랑 또 적분이랑 관련이 없죠. 왜냐하면 y로 적분을 하니까요. 그래서 또 밖으로 빼줍니다.
그럼 이 뒤에 있는 부분만 한번 보면요. 이 뒤에 있는 부분이 카이 제곱이랑 굉장히 닮았어요. 한번 볼까요? 이 마이너스 2분의 카이 제곱, 이 마이너스 2y, 그쵸? 카이 제곱을 y라고 1대1 매칭을 하면요. 이 카이 제곱이 y라고 보면 얘랑 같아요. 그리고 y에 나누기 2에 v 플러스 1 마이너스 1. 얘랑 또 똑같죠? 2분의 v 플러스 1에서 그냥 마이너스 1을 해준 거잖아요. 이 카이 제곱이랑 닮았으니까 얘를 카이 제곱으로 변환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환을 해주니까 이 변환을 해준 값 곱하기 나눠준 값을 풀어보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카이 제곱의 분포는 0에서부터 무한까지 전부 다 더해준 거잖아요. 이 확률 분포가 뭐야? 확률 분포의 모든 합은 무조건 1이 된다 했죠. 확률의 모든 합은 2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1을 취급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풀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약분을 해주고요. 얘랑 약분을 해주면 깔끔하게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얘는 K가 처음에 뭐예요? 누적 확률 분포에서 이제 K 값까지 더해준 걸로 했었는데 미분을 해줬으니까 그 K 값만 확률 밀도 함수 값을 구한 걸로 한 거죠. 그럼 K 값의 확률 밀도 함수를 이 Z 다시라고 다시 정의를 해주고 하면 이 Z 다시의 확률 밀도 함수 값이 나온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K 값을 다시 Z 다시로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쭉 풀어보니까 이게 뭐냐? 지금 현재 있는 이 T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 식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 Z- 분포가 완성이 됐어요. 심지어 이 Z- 분포가 이 5거든요. 이 빨간색 5인 형태부터 봅시다. 이 5인 형태부터 어때요? 얘가 정규분포인데 똑같죠. 정규분포가 흡사해요. 이 정규분포랑 유사하니까 이 Z 값을 모분산이 몰라도 이제 모수가 예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규분포 형태를 띄우니까 얘를 믿고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는 게 이 T분포이고 이거를 어때요? 이런 굉장한 걸 알게 됐잖아요. 이걸 혼자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혼자 알아? 이거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돼. 저 같아도 답답해서 주위 사람들 이거 보세요 하면서 이거 다 알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자신의 이름으로 올리면요. 회사에서 당연히 사적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미친놈이 회사 이름 이거를 막 개인의 이름으로 회사에 몸담아 가지고 이 맥주에 이제 만드는데 도움이 되라고 한 건데 이거 심지어 이분포도 맥주에서 확률이란다. 맥주 통계 맥주의 맛의 통계로 구할 때도 이 T분포를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표본이 적을 때.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회사 입장에선 자신들만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이득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니까.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말을 안 했으면 논문을 올리면 안 되는 자신들만의 독보적인 기술인데 이제 이거를 개인 입장에서 발표를 해버리면 당연히 고소비를 먹을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배움에는 끝이 없는 항상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는 항상 학생 입장이니까 스튜던트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가지고 T분포로 부르게 된 겁니다. 근데 사실 왜 스튜던트를 이렇게 말했는지 몰라요. 그냥 제가 좀 저희 공상을 좀 몇 군데 많이 끼워 넣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실제 이야기에서 저희 공상 10% 정도를 좀 첨가를 하였던 거고요. 이 T분포에 있는 V와 N은 이 설명하면서 제가 V와 N을 좀 섞어서 썼거든요. 이 V와 N은 같은 거예요. 똑같이 자유도이고요. 다만 카이제곱 분포와 Z 분포를 곱했다는 이제 인식을 위해 가지고 Z 분포에서는 N 그리고 카이제곱 분포에서는 V를 썼습니다. 여기 한번 올라가 봅시다. 여기 보시면 어, 어씨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 잠시만요.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지? 여기죠. 여기 보시면
카이제곱에선 V를 썼죠. 여기선 V를 썼는데 여기서는 밑에서는 여기 부분에 보면 여기선 N을 썼죠. 이 N이랑 그 아까 위에 있던 V랑 똑같은 겁니다. N이랑 V랑 똑같은 건데 이 Z 값이랑 카이제곱 값이랑 이제 곱했다는 걸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제가 넣어줬다. 그러니까 위에서 나왔던 카이 제곱이랑 n은 같은 거니까 혼돈이 안 오셨으면 저는 좋겠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냥 n 또 v라고 얘기를 했으면 나았을 것 같네요. 괜히 그냥 z랑 n을 따로 분리한다고 저렇게 n이랑 v가 이제 카이 제곱이랑 z로 곱했다고 이제 각각의 자유도와 표본의 수를 넣어줬던 거였는데 혼란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PPT를 쭉 보시면 이 V랑 N이랑 결국 같은 값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설명했던 VN은 결국 서로 같은 값이고 표본 개수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T분포는요 어디에 쓰이냐면 모분선을 일단 안다면 Z분포를 사용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근데 그래도 표본 크기가 작다. 모분선을 아는데도 중심극한 정리에서 표본이 한 10개 이상은 돼야 되는데 표본이 10개도 안 된다. 30개도 안 된다. 이러면 T분포 사용하시면 되고 모분선을 아예 모를 경우에는 T분포를 사용하면 된다는 거죠. 결국 제일 베스트는 Z분포예요. 왜 Z분포냐면 이 T분포도 결국에는 표본 분산을 가지고 예상을 한 거란 말이에요. 결국 모분산을 가지고 예상을 하는 거랑 표본 분산을 가지고 예상하는 거랑 불확실성 쪽은 당연히 T분포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이제 위에 보시면 아실 수 있죠. 아까 정규분포랑 T분포를 비교했었을 때도 T분포가 정규분포와 유사해진다는 거였지 T값 자체가 정규분포가 된다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이렇게 또 얘기하면 안 되는데 표준 정규분포가 된 건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Z분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이제 T분포를 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혼돈의 주문서가 있어요. 그래서 6개를 무기에 바를 건데 이 혼돈의 주문서를 바를 때 랜덤으로 마이너스 6부터 6 사이에 공격력 옵션이 붙어요. 그리고 6개의 혼돈의 주문서를 이제 무게에 발랐을 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0, 2, 2, 6 이렇게 이제 옵션이 뜬 거죠. 그렇다면 혼돈의 주문서를 발랐을 때 공격력 옵션이 결국 수렴하는 곳이 어디냐, 평균이 어디냐라고 했었을 때 저는 모평균, 그러니까 혼돈의 주문서를 100장, 1000장, 1억 장 뭐 이렇게 발랐을 때 결국 옵션의 최종치는 0이 나온다고 가설을 세웠어요. 그러면 이 기무사 가설이 유의 수준값이 0.05일 때 기무가설이 채택될 수 있는지 없는지 증명해 보아라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풀어보실 바래요. 5초 드리겠습니다. 5초 안에 멈추시고 한번 풀어보시고 5, 4, 3, 2, 1, 0 예, 넘어가겠습니다. T분포는 뭐예요? 표본 평균에 모평균을 빼주고 정확히 모평균이기도 한데 표본 평균의 기대값이죠. 표본 평균의 기대값도 결국 모평균에 하니까 결국 다 똑같은 겁니다. 결국 모평균이라 불러도 되고 표본 평균의 기대값이라고 불러도 되고 똑같아요. 거기에다가 분모죠. 분모는 루트 n 분의 표본 표준 편차죠. 아우, 네. 버퍼링이 걸려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x바는 표본 평균부터 구해야겠죠. 표본들을 다 더해서 개수만큼 나눠줬고요. 그럼 x바는 1이 나왔고, 그리고 기무가설에서 제가 뭐라 말했어요? 무평균은 0이라고 가정을 했죠. 그래서 무평균은 0이라고 써줍니다. 그리고 s는 여기서 표본
값에서 표본 평균을 빼주고 제곱을 해주고 다 더해준 다음에 나누기 n-1에 루트를 씌워주면 된다 했고, 최종값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t 값을 이제 넣어보니까 이런 값으로 나왔고요. 그럼 t가 1.93 값이 나왔어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알파 유의수준 값이 0.05에서 자유도가 6-1 표본 빼기 1이었죠. 표본 개수 빼기 1 6-1이니까 5에서 보니까 이 값이 뭐예요? 2.015 값이었다. 그러면 t 값이 2.015 값보다 낮으니까 뭐예요? 기무가설을 채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선 얘 값은 t 값은 t 알파 값이 이제 2.015보다 낮으니까 기무가설로 채택할 수 있다라고 증명을 해봤습니다. 다음 문제는 판락 주문서를 사용하는데 성공한 확률이 20%라고 하는 문제예요. 이 판락 주문서가 메이플 내에서 핫하지는 않았어요. 핫하지는 않았는데 저도 좀 알고 있던 사건 중 하나예요. 이게 뭐였지? 그때 저도 정확히 아는 사건은 아니었는데 누가 이걸 뜯어보니까 판락 주문서가 성공할 때마다 확률이 낮아진다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메이플 쪽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 메이플들이 진짜 한 콩밥을 한번 먹어야 되는데 진짜 아이 이걸 한번 보면 이게 실제 기반으로 제가 문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이 판락 주문서를 사용하는데 성공한 확률이 20%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성공 확률이 내려간다는 느낌이 든 거예요. 이를 이상하게 여긴 유저가 확인을 위해서 한 무기에 성공할 때까지 7장의 판락 주문서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리커버리 실드를 이용해가지고 이 판락 주문서가 성공할 때까지 리커버리 실드를 발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 판락 주문서가 성공할 때까지 리커버리 실드를 사용했다는 거고, 이를 통해 가지고 리커버리가 소모된 개수를 가지고 표본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쫙 나왔습니다. 그래서 판락 주문서가 한 번 성공하는데 리커버리 실드가 3장 사용됐다는 거고, 그리고 판락 주문서가 두 번째 성공하는 데는 리커버리 실드가 5장 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결국 뭐예요? 얘가 리커버리가 3장의 판락 주문서가 결국 성공을 했으면 거의 한 판락 주문서 확률이 처음 성공하는데 33% 정도로 됐다고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성공할 때는 한 20% 정도, 5분의 1이니까 다섯 번째 성공했으니까, 아니지 잠시만, 5번을 발랐으면 총 판락 주문서는 6번 바른 거죠. 그러면 얘는 25%, 얘는 판락 주문서를 6번째 성공한 거니까 6분의 1 확률. 6분의 1이면 몇 확률이지? 16%? 16% 정도 되겠죠. 뭐 어쨌든 이렇게 갈수록 리커버리 실드가 많이 사용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미 여기서부터 이 판락 주문서가 사기 행각이란 게 이미 증명이 됐는데, 물론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얘는 그냥 표본값이니까 이 표본값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좀 더 전문적이게 예측을 해서 내주면 메이플 업 측에서도 이제 할 말이 없겠죠. 근데 티분포도 사실 정확한 게 아니어가지고 이 T로 예측해서 보여줘도 이건 결국 어차피 유추한 거니까 T 분포도 결국 아닐 확률도 있는 거고, 이거는 못한다 인정 못한다라고 하면 솔직히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웬만하면 거의 사기했다고 저 봅니다. 솔직히 메이플이 분명히 뒤에서 구린짓 많이 했을 거예요. 특히 이 판락 주문서가 제때 굉장히 비쌌던 주문사입니다. 제가 이게 학생 때 나왔던 걸 알고 있는데 굉장히 오래된 유물 중 하나인데 전 못했어요. 이게 진짜 비싸가지고 못했었는데, 그때 이걸 성공시키겠다고 몇몇 이제 분들이 돈을 엄청나게 깨면서
발랐었었죠 그때. 그리고 심지어 이 리커버리 실드는요 캐시입니다. 캐시. 이게 게임 내 아이템, 아니 그러니까 게임 내 뭐라고 말해야 돼? 이게 게임 게임 내 아이템이긴 한데 캐시로만 구해진 아이템 있죠. 이 캐시로 사야 돼요. 이거 한 개도 심지어 비싸. 리커버리 실드가 한 번 사용하는데 5,500원이거든요. 맞나? 6,000원인가 5,000원인가 4,000원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여기 앞에서 다 합하면 한 40장 50장 썼잖아요. 실제로 이거 팔락 주문서 바르려고 막 리커버리 실드 막 100장 바른 분도 있어요. 근데 이 그럼 100장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이 리커버리 실드가 5,500원이었을 때 100장이면 이 한 아이템 무기 만드는 데만 55만 원이 들어갔어요. 이거 봤을 때 제정신 아니야.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사기를 치니까 메이플들이 진짜 넥슨 쪽에서는 개발자인 제가 봐도 그 거기 있는 메이플 개발자분들도 다 콩밥 드셔야 되지 않나. 모를 수가 없거든요. 개발자 분들도 분명히 다 알고 있었을 거야. 이 콩밥 다 먹여야 돼 이거. 예, 어쨌든 좀 길었는데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이제 풀이 말할 건데 멈춰가지고 풀어보실 분들은 풀어보시고요. 지금 이제 설명할게요. 여기서는 조금 1번 문제랑 다르게 풀이를 해볼게요. 여기서 표본 평균이 표본들을 다 더해주고 표본 개수만큼 나눠주니까 7이 나왔고, 그리고 이 알파라고 제가 값을 넣었는데 이 알파가 아니라 t 알파 값이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t 다시를 까먹었네요. 어쨌든 유의 수준 이 알파랑 이 알파랑 다른 거예요. 얘는 t 알파예요. 얘는 t 알파고 이건 유의 수준 알파예요. 그래서 유의 수준에서 0.01에서 자유도가 표본 개수 빼기 1이니까 6이죠. 그럼 3.143이 나왔다는 걸 T알파 값은 3.143 값이고, 그리고 표준 편차 값은 1.343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T알파 값이 표준 편차에 곱해준 다음에 표본 평균에 빼주고 더해주면 여기에 있는 이 사이의 값이 뭐예요? 모평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평균의 범위를 구해보니까 모평균이 아마 5.4에서 8.6 사이일 거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한 게 뭐예요? 얘는 팔락 주문서를 사용한 수가 아니라 리커버리 실드를 사용한 수죠. 그럼 팔락 주문서는 결국 뭐예요? 여기서 플러스 1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팔락 주문서를 네 번째 발랐을 때 성공했다는 소리니까. 그럼 여기서 보면 팔락 주문서가 6번 정도 발라야 이제 성공을 한다는 건데, 그럼 결국 6분의 1을 해보면 뭐예요? 한 15%, 16% 정도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 점사가 붙었으니까 한 15%, 평균 성공 확률이 한 15% 정도 나온다는 거고, 그러면 이 성공한 확률 20%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훨씬 낫다는 거니까 결국 팔락 주문서는 사기 행각이 분명히 뭔가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유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평균 구간이 4를 훌쩍 넘었으니까 일단 여기선 유축을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 이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구하는 방식은 한번 첫 번째 성공했던 거랑 7번째 팔락 주문서가 성공한 거랑 다르다는 증명은 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첫 번째 성공한 확률과 7번째 성공한 확률을 다 더해서 평균을 내준 거니까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성공하는 확률과 7번째 성공하는 확률이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T 검정을 알아야 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T 검정을 통해 가지고 팔락 주문서가 첫 번째랑 7번째에 성공하는 확률과 다르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에 보도록 합시다. 요즘에 제가 최근에 다시 메이플을 시작을 했어요. 250 버닝을 하길래 제가 다시 시작을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라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메이플이 그때 확률 조작 사건으로
막 뒤집어 엎어졌잖아요. 저 솔직히 그때 메이플 망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안 망했네. 근데 또 재밌으니까 참 뭐라 표현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아이 참 씁쓸하네요. 예, 사설이 길었는데 다음 시간에는 T 검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